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총 한 자루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국들과 무기 시장에서 당당히 맞서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폴란드 전장에서, 노르웨이 설원에서, 인도 사막에서 태극기가 새겨진 무기들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1970년대 우리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굴욕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만들 수 없었어요. M16 소총부터 시작해서 T-80 탱크, F-5 전투기까지 모든 무기를 미국과 독일에서 사와야 했습니다. 심지어 총알 하나, 부품 하나까지도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당시 한국 군인들이 사용하던 무기들은 모두 외국제였어요. 우리 손으로 만든 건 아무것도 없었죠. 국방부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기술로는 제대로 된 무기를 만들 수 없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선진국에서 만든 검증된 무기를 사오는 게 최선이라고 여겼어요.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참담했습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제조업 기반 자체가 취약했거든요. 철강, 화학, 전자 분야 모든 게 후진국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정밀한 무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외국 전문가들도 한국은 50년은 더 지나야 자체 무기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단정했죠. 1980년대 들어서 국방자주론이 조심스럽게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국산 무기는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검증된 외국 무기를 사는 게 낫다는 비판이 일색이었어요. 저는 그때 신문기사를 기억해요.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고? 꿈도 꾸지 마라는 식의 논조였죠. 제가 특히 기억하는 건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 군이 사용하던 무기들이 모두 외제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뼈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을 향해 쏘아진 총알조차 외국에서 만든 것이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죠. 진정한 자주국방 없이는 진짜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에겐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전통도 없었어요. 전투기나 탱크 같은 첨단 무기체계는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절망적인 현실이 우리를 각성시켰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의 무기 생산국으로 탈바꿈했는지에 대한 믿기 어려운 반전극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되찾은 진짜 역사라고 생각해요. 1980년대 말, 저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진짜 도전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당시 북한군의 포병 전력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수적으로도 우세했고 보유한 화포의 절반 정도가 자주화되어 있어서 기동성까지 뛰어났죠. 우리는 숫자로도 질로도 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진 건 K1 전차 정도였는데 이것조차 미국 기술을 카피한 수준이었습니다. 자주포 분야는 더 심각했어요. 독일과 미국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M109 같은 외국산 자주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부품 하나 고장나면 독일까지 주문해야 했죠. 저는 당시 우리 군 관계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됩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지? 외국에서 부품 공급을 끊으면 우리 무기들은 모두 고철덩어리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진정한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때부터 몇몇 과학자들이 조용히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우리도 진짜 국산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 거죠. 1989년부터 K9 자주포 개발에 착수한 게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체계 개념 연구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저는 당시 상황을 상상해보면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심지어 외국에서는 한국이 자주포를 만든다고 말도 안 된다며 코웃음을 쳤거든요. 하지만 삼성테크인, 현대위아, 풍산, 한화, LG정밀 등 100여 개 업체가 혼신의 힘을 다해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했을 리 없죠. 외국 협력사들은 기술료를 계속 올렸고 핵심 기술은 절대 알려주지 않았어요. 너희가 만들면 고장난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으니까요. 자동포탄 이송 시스템이나 탄약의 항력 감소 장치 같은 핵심 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외국 업체들이 기술료 인상을 요구했죠. 하지만 우리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제약이 우리를 더 독립적으로 만들었어요. 남이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직접 개발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바꾼 거죠. 저는 이 시기가 우리나라 방산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다고 봐요. 더 이상 남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싹트기 시작한 거죠.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게 바로 K방산 신화의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999년 드디어 K9 자주포가 첫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언론 반응을 기억해요. 실험적이고 위험한 무기,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회의적인 평가가 쏟아졌거든요. 해외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이 만든 자주포가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 라는 의구심이 팽배했습니다. 외국 군사 전문가들은 더 냉소적이었어요. 한국은 아직 자주포를 만들 기술력이 부족하다, 무리한 도전이다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죠. 심지어 일부에서는 몇 년 안에 문제가 터질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평가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저는 2000년대 초 자이툰 부대의 K9이 파병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고 봅니다. 실전에서 그 성능이 완전히 입증된 거예요. 155mm 52구 경장 포신으로 4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자랑했고 3분간 분당 6발의 연속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기존 K55보다 3배 이상의 화력 효과를 낼 수 있었어요. 제가 정말 놀란 건 K9의 자동화 시스템이었어요. 사격 통제 컴퓨터의 표적 위치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격 재원을 계산하고 포구를 목표 방향으로 지향시키며 탄약까지 자동으로 장전했거든요. 정지 상태에서 30초 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한 수준이었죠. 40kg가 넘는 포탄을 수동으로 들어올리던 시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해외에서 K9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실사격 정확도, 속도, 내구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47톤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1000마력 엔진과 유기압 현수 장치로 뛰어난 기동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저는 K9의 TOT 능력이 정말 혁신적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위치에서 다른 시간에 쏜 포탄이 같은 목표에 동시에 떨어지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이런 고도의 사격 통제 기술은 당시 몇 개국만 보유하고 있었어요. 한 대의 자주포가 혼자서 사격 재원을 바꿔가며 이런 복잡한 사격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게다가 K9은 급속 사격도 가능했어요. 15초 이내에 3발을 연속으로 발사하는 능력이었는데 이건 적의 대포병 레이더가 위치를 탐지하기 전에 신속하게 이탈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K9은 총알이 아닌 믿음으로 쏘는 포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술을 믿고 우리 과학자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정말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조롱받던 한국산 무기가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2010년대 후반부터 저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K9 자주포가 유럽과 호주 등지에서 연이어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대규모 계약이었죠. 처음에는 터키가 K9을 도입했는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계약은 정말 역사적이었습니다. 10조 원 규모로 K9 자주포 1000문 이상을 수출하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예전에 총 한 자루도 못 만들던 나라가 이제 1000문이 넘는 자주포를 한 번에 수출한다니요. 폴란드가 K9을 선택한 이유가 인상적이었어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 국가들이 군비 증강에 나섰는데 그들이 원하는 건 검증된 성능과 신속한 납기였거든요. K9은 이 두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특히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K9의 실사격을 보고 즉석에서 계약을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북유럽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K9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유럽의 까다로운 전장 환경에서 K9의 기동성, 정확성, 신뢰성 3박자가 완전히 인정받은 거거든요. 특히 추운 북유럽 기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한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어요.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인도 수출 경쟁에서 러시아의 MSTAS를 제치고 K9이 선정된 일이에요. 산악 지형이 많은 인도에서 K9의 고각 등판 능력과 기동력이 결정적인 우위로 작용했다고 하더군요. 톤당 20마력의 출력으로 동급 자주포 중 최고 수준의 기동성을 자랑했거든요. 호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무기 도입 절차로 유명한데 그들이 K9을 선택한 건 정말 큰 의미가 있었어요. 호주 국방부는 K9의 신뢰성과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발표했죠. 저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이 48%의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는 통계를 봤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독일의 PGH-2000, 프랑스의 CAESAR, 중국의 PLG-45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팔린 거거든요. 572문 대 492문이었으니까 정말 압도적이었죠. 이집트와도 2022년에 K9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특이한 점은 이집트가 K9을 해안포로도 사용하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테스트에서 표적함을 곡사로 마치는데 성공해서 이집트군의 호평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기술 독립은 상상도 못했던 순간에 우리는 이미 세계에 무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까지 전수하는 수준으로 말이에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죠. 저는 전투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겪었던 굴욕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F5, F-16, F-15K까지 모든 전투기를 미국에서 사와야 했거든요. 그때마다 엄청난 외화가 나가고 기술은 전혀 축적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부품 하나 고장 나도 미국 승인을 받아야 했죠. 더 가슴 아픈 건 우리가 전투기를 사면서도 핵심 기술은 배울 수 없었다는 점이에요. 블랙박스 형태로만 제공받았거든요. 조종사들은 미국에서 훈련받아야 했고 정비 매뉴얼도 모두 영어였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군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 보람의 프로젝트가 시작됐지만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히 미국이 4가지 핵심 기술인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파방해 장치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의 상황을 기억해요. 정말 절망적이었죠. 미국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이런 핵심 기술은 동맹국이라도 함부로 줄 수 없다. 너희는 그냥 우리 전투기를 계속 사면 된다는 식이었거든요. F-35 구매 계약의 오프셋으로 21개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했다가 정작 중요한 4개는 빼버린 거죠. 하지만 저는 이때 우리 과학자들이 보여준 의지가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자고 결심한 거예요.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시스템이 손을 잡고 이 모든 핵심 센서들을 독자 개발하기 시작했죠. 정말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어요. AESA 레이더 개발이 특히 어려웠습니다. 이건 전투기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장비거든요.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을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연구진들이 해냈습니다. 5세대 전투기 수준의 성능을 구현해낸 거죠. 2022년 7월 19일, 드디어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TV로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33분간의 비행이었지만 그건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하늘을 직접 만들어 올린 순간이었거든요.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4세대보다 성능이 향상되었고 특정 부분에서는 5세대 스텔스기에 준하는 성능을 갖췄어요. 마하 2.0 이상의 최고 속도와 7.7톤의 무장 탑재 능력을 자랑하죠. 항속거리도 F-16보다 50%더 길고 수명도 34%더 길어요.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KF-21의 높은 국산화율입니다. 현재 39%에 달하는데 엔진, 보조동력 장치, 착륙 장치 등 20여 개 품목을 국산화했어요. 그리고 5세대 전투기로 성능을 개량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고려했다는 점도 놀랍죠. 우리는 하늘을 지키기 위해 하늘을 직접 만들어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일어난 변화가 정말 혁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K9 자주포가 단순히 완제품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현지 조립 라인까지 수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폴란드에서는 아예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했죠. 한국에서 핵심 부품을 보내고 폴란드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예전에는 우리가 외국 기술을 배워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주는 입장이 된 거예요. 폴란드 기술자들이 한국에 와서 K9 생산 기술을 배우고 있다니 정말 격세지감이 들어요. KF21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수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기술 전수형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처음부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고 자국 조종사들을 한국에 파견해서 KF21 조종 훈련을 받고 있죠. 저는 특히 유지보수 교육까지 제공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무기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무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해야 하는지까지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완전한 기술 독립을 이뤘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에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말이에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을 운용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K9 유저 클럽까지 만들었어요. 정비 관련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거죠. 저는 이런 고객 관리 시스템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다는 걸 실감해요.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노르웨이에서 K9을 비다르라는 이름으로 개명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노르웨이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무기에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입혀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진짜 성공적인 수출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대한민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와 실질적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K9 자주포와 미국산 엑스칼리버, 정밀 유도포탄의 호환성 시험이 성공했어요. 50km 떨어진 표적을 1mm 미만의 오차로 명중시켰죠. 제가 정말 감동받은 건 STX 엔진이 K9용 1000마력급 엔진을 완전 국산화하는데 성공한 일이에요. 이제 독일 엔진에 의존하지 않고도 K9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연료 소비율까지 5% 개선했다고 하더군요. 이제 정말 100% 순수 국산 자주포가 된 셈이에요. 심지어 미국이 K9의 성능에 주목해서 자체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 K9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와요. 예전에 우리가 미국 무기만 사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죠. 우리는 이제 물건만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쟁 기술의 기준까지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6.25 전쟁 때 탱크가 없어서 고생하던 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 무기를 팔고 고객 관리까지 하는 선진국으로 발전한 거죠. 저는 예전과 지금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한국 무기를 믿을 수 있느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대부분이었어요. 아직 검증이 안 됐다, 위험하다. 차라리 검증된 서방 무기를 사자는 평가가 일반적이었죠. 제가 기억하는 1990년대만 해도 우리가 해외 무기 전시회에 나가면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부스 앞을 지나가면서 한국도 무기를 만드네라고 신기해하는 정도였죠. 심지어 일부 바이어들은 한국산은 고장이 잘 날 것 같다며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장이 적고 가격이 저렴하고 납기가 빠르고 기술 교육까지 잘 해준다는 평판이 확산됐어요. 저는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라고 봅니다. 20여 년간 꾸준히 품질을 입증해온 결과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유럽 국가들이 급하게 무기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기존 서방 업체들은 납기가 너무 길었거든요.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는 주문해도 3-4년은 기다려야 했어요. 반면 한국은 1-2년 내에 납품이 가능했죠.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세계 방산 수출 시장 점유율이 2.4%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5년 대비 74%나 증가한 수치예요. 2023년에는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섰고 수출액도 140억 달러를 넘어섰죠. 제가 놀라는 건 주문량입니다. 현재 확정된 계약만으로도 2023년 이후 전투기 136대, 군함 6대, 탱크 990대, 장갑차 23대, 야포 1232문을 수출할 예정이에요. 특히 탱크와 야포는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많은 물량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체결한 천국-2 미사일 수출 계약이 정말 의미가 크다고 봐요. 32억 달러 규모인데 사우디가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 대신 우리 천궁을 선택한 거거든요. 성능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평가였어요.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를 넘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는 이 목표가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봐요. 현재의 성장세를 보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거든요. 한국의 방산 수출 성공 요인은 명확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성능, 실전 검증된 신뢰성, 뛰어난 경제성, 신속한 생산 일정이죠. 여기에 우리나라 민간 산업의 첨단 기술이 더해져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어요. 제가 특히 자랑스러운 건 우리 무기의 실전 검증 데이터예요. K9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로 사용됐고 문제없이 작동했거든요. 이런 실전 경험이 다른 나라들에게는 큰 신뢰감을 주는 거죠. 이젠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사느냐가 아니라 언제 사느냐로 말이에요. 주문이 밀려서 생산 일정을 조율하는 게 더 큰 고민이 되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총 한 자루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K방산은 단순한 무기 산업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나라 기술 독립의 상징이자 진정한 자주국방을 이룬 증거예요. 제가 가장 놀라는 건 이제 우리가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미국이나 독일 기준에 맞춰 무기를 사야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 기준에 맞춰 무기를 주문하고 있어요. K9 자주포의 사격 속도, KF-21의 센서 퓨전 기술이 이제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죠.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기술을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변한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지 실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전투기조차 외국에서 사와야 했던 나라가 이제 무기 운용 교범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에 와서 K9 운용법을 배우고 인도네시아 조종사들이 KF-21 조종 훈련을 받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저는 특히 우리가 이룬 기술 전수형 수출의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단순히 완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드는 기술과 노하우까지 함께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최고 수준의 기술 선진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감동받은 사례가 있어요. 노르웨이에서 K9을 도입하면서 자국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인 비다르로 명명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무기에 그들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입혀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진정한 성공적인 기술 수출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로 더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더 강한 국방력을 구축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자주국방의 완성이에요. 더 이상 외국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저는 이 모든 성과가 우리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불굴의 의지에서 나왔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가 우리를 따라하려고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정말 눈물이 나는 성공 스토리입니다. K방산의 미래는 더욱 밝습니다.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무기들이 줄줄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K9A는 분당 9발 사격이 가능하고 KF-21은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예정이에요. 심지어 우주무기 체계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정말 자랑스러운 건 우리가 만드는 모든 무기들이 평화를 지키기 위한 무기라는 점입니다. 침략이 아닌 방어를 위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무기들이에요. 우리 무기들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거죠. 강한 군대는 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총을 만드는 기술과 그걸 끝까지 해내는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둘 다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과 의지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로, 우리가 만든 기준으로 이제 세계가 대한민국을 따라옵니다. 총 한 자루도 못 만들던 나라에서 세계 최강의 무기 생산국으로 이것이 바로 K방산이 써내려간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